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던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레오파드 2. 이 이름만 들어도 전차 매니아들은 심장이 뜁니다. 서방 세계 20개국 넘게 수출된 명실상부한 전차계의 롤스로이스였죠. 그런데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 공장을 가보시면 생산 라인 절반이 멈춰 있습니다. 기계가 녹슬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전쟁은 없을 거야 라며 방치했더니 문자 그대로 녹이 슬어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라인메탈의 수주 잔고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습니다. 주문서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만들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드의 전차 연간 생산량은 50대에서 85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에 고작 85대. 전차 한 대 받으려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창원입니다. 이곳의 공장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 매일 전차와 자주포를 찍어내야 했거든요. 기술력이 낮다. 검증 안 된 저가 무기다. 유럽이 코웃음 치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딱 3개월 만에 최신의 전차를 배달해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그 나라 공장 앞에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습니다. 한때 한국 무기를 무시하던 유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세계 최고라던 유럽 방산이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시당하던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제치고 줄 세우는 나라가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리 경제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냉정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방산 이야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맛집, 비유로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점, 유럽 방산은 왜 무너졌나?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맛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유럽에 아주 오래된 유명 맛집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KNDS, 전 세계 미식가들이 전차 요리는 역시 이 집이지라며 찾아오던 곳이죠. 100년 넘게 장사해온 노포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쯤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났거든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제 전쟁 안 나니까 무기 살 필요 없잖아 라는 분위기가 퍼졌죠. 그래서 이 맛집 사장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님도 없는데 주방 인력 줄이자. 가스레인지 10개 중에 8개는 꺼두자. 요리사들 월급 아까우니까 해고하자. 이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국방비를 아껴서 다른 데 쓴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게 배당금이 아니라 빚이었다는 겁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어요. 유럽 전체가 무기 줘, 무기 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명 맛집의 주방은요? 가스레인지는 녹슬었고 요리사는 다 퇴사했고 식재료 납품 업체도 문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님이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요. 5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총 350여 대 주문을 소화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155mm 포탄 생산도 독일은 연간 10만 발 수준이에요. 전쟁이 터졌는데 포탄 10만 발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하루에 포탄 수천 발이 소모됩니다. 한 달이면 바닥나는 양이에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지금 이런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155mm 포탄 하나 받으려면 손자대에 가서 받아야 한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2점. 한국은 왜 달랐나?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어떤 식당이었을까요? 유럽 맛집들이 에이, 저 동네 새로 생긴 집. 맛도 모르고 싸구려 재료 쓰는 데 아니야? 라고 무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식당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매일 싸운 거는 이웃이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요. 그래서 50년 동안 단 하루도 주방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항상 켜두고 요리사 24시간 대기시키고 식재료는 항상 냉장고에 꽉 채워뒀죠. 언제 손님이 들이닥쳐도 바로 요리할 수 있게요. 이제 유럽 손님들이 한국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전차 요리 가능해요? 한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3개월이면 배달해 드릴게요. 유럽 손님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빨리? 맛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요. 폴란드가 2022년에 한국 K 전차를 주문했는데 진짜 3개월 만에 1차분이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성능이 기가 막혔어요. 그 순간 유럽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식당 진짜 맛있다. 게다가 빠르다. 지금은요? 그 식당 앞에 유럽 국가들이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역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K방사는 2025년 무기 수출액 240억 달러, 약 3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5위 방산국으로 도약했습니다. 5년간 누적 방산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주요 방산 5개사의 합산 수주 잔고는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방산 4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상 최대 수준인 총 5조 22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편의점 1위 기업인 GS 리테일의 2024년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원입니다. 방산 빅사가 벌어들인 돈은 편의점 1위 기업의 17배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가 뭐냐면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계약이 확정된 주물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만들어서 돈 받을 물량이죠. 방산 4사의 수주잔고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90조 원을 넘어섰는데 2021년 말 40조 원대였던 수주잔고가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10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쌓아둔 주문만 해도 서울시가 2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이 수주잔고의 의미가 뭐냐면요.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은 무조건 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사가 보장된 거예요. 손님이 미리 돈 내고 예약해둔 상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국이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 순간 한국과 유럽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유럽의 선택, 이제 전쟁 안 나. 국방비 줄이고 복지에 투자하자. 한국의 선택, 북한은 여전히 10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준비해야 해. 이 선택이 30년 뒤 운명을 갈랐습니다. 유럽이 30년 동안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독일은 냉전 종식 후 분데스베어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전차 생산 라인 거의 폐쇄 수준으로 축소했어요. 숙련공들은요. 30년 동안 안 만들었으니까 전차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퇴직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품, 납품, 업체도 없어요. 전차 변속기 만들던 회사, 특수 강판 생산하던 회사들이 다 사업 접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문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설계도가 있어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대로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없거든요. 이게 제조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생산 라인을 멈추면 다시 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협력 업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은 그걸 30년 동안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반면 한국은요? 창원에 가보시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 기업들의 공장이 모여 있어요. 이걸 방산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클러스터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차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한 동네에서 다 조달할 수 있어요. 엔진 만드는 회사, 변속기 만드는 회사, 장갑 만드는 회사, 전자장비 만드는 회사가 다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3만 개 들어갑니다. 전차는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 부품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전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부품 업체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부품 하나 구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한국은 옆 공장 가서 이거 필요해요 하면 다음 날 갖다 줍니다. 이 차이가 납기 3개월, 납기 5년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레이싱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30년 동안 피트스톱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뒀어요. 타이어도 빼고 엔진도 분해하고 정비사도 집에 보냈습니다. 어차피 레이스 없잖아. 한국은요? 피트스톱 없이 계속 달렸습니다. 타이어 마모되면 달리면서 교체하고 엔진 과열되면 달리면서 시켰어요. 북한이라는 경쟁자가 계속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갑자기 레이스가 재개됐습니다. 유럽은 차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한국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전차와 자주포의 심장,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독일제였습니다. K 전차의 엔진은 독일 MTU 제품이었고 변속기는 독일 랭크 제품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팔려고 하면 독일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엔진 들어간 전차 제3국에 팔아도 돼요? 독일이 안 돼라고 하면 못 팝니다. 엔진 없이 전차를 어떻게 팔아요? 이걸 수출 승인권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한국 무기에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에 전차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안 돼라고 했어요. 터키가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독일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핵심 부품을 남한테 의존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이 뭘 했을까요? 엔진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고 2026년 현재 결실을 맺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만든 국산 파워팩이 이제 K 전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에 폴란드에 수출할 K 전차용 엔진 116대를 수주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한국은 독일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마음대로 무기를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수출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차 빌려서 택시 영업했어요. 차 주인이 오늘은 차 못 빌려줘라고 하면 영업 못하는 거죠. 이제는 내 차를 샀습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영업할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요. 한국 방산이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건 이 엔진 국산화 덕분입니다. 한국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무기 수출하면 여기 전차요. 돈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볼게요. 한국은 폴란드에 전차만 판 게 아닙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폴란드형 K를 폴란드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망도 폴란드에 구축해주고 정비센터도 지어주고 폴란드 기술자들한테 기술 이전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전차 산업 전체를 얻는 것이 됩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는 자기들 손으로 전차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물건 하나 사는 것과 산업 전체를 얻는 것.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에스토니아 사례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에 천무다연장 로켓을 사기로 했는데요. 계약 금액이 약 4,400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의 일부는 에스토니아 현지 방산업체에 재투자한다. 한국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에스토니아 기업들한테 일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스토니아 정부도 좋고 에스토니아 기업들도 좋고 한국도 물건 파니까 좋은 겁니다. 이런 방식을 상생형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그냥 치킨만 파는 게 아니라 동네 쌀집에서 쌀 사고, 동네 채소 가게에서 양배추 사고, 동네 배달대행 업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전체가 그 치킨집을 응원하게 됩니다. 저 집은 우리 동네 발전에 도움되니까 단골 가자가 되는 거죠. 한국이 유럽에서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이 오랜 기간 의존해온 러시아제 무기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하면서 3,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이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이는 사회주의권 국가에 한국산 주력 무기 체계가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념을 넘어선 겁니다. 왜 베트남이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T-72 전차가 드론 한 방에 터지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러시아 무기 별로인데 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반면 한국 무기는 폴란드에서 검증됐습니다. 아, 한국 거 진짜 좋은가 봐. 이 인식 변화가 베트남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더 최근 소식도 있습니다. 페루의 K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지상 장비 총 195대를 공급하는 총괄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중남미 지역 우리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이제 남미까지 K방산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국 방산의 라이벌이었잖아요. 그 독일이 이제 한국한테 배우러 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현지에 탄약과 미사일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독일 땅에 한국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독일이 이걸 허락했을까요? 자기들 공장이 녹슬어서 못 만드니까 한국 공장을 유치해서 무기 생산을 맡기려는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이 독일한테 기술 배우러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독일이 한국 공장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K 전차는 레오파드의 대비 절반 가격에 성능은 대등하며 납기도 3년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가격은 절반, 성능은 대등, 납기는 3년 이상 빠르다. 여러분이 구매자라면 뭘 사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한국 방산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대박이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품격 있는 분석은 장밋빛 전망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최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방위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EU 국가 간의 블록화가 K방산 수출의 장벽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무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지침이라는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무기 먼저 사고 외국 무기는 나중에 사라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피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하면 유럽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공장 지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한국보다 인건비가 비싸고 규제도 많으니까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위험도 있어요. 유럽에서 생산하려면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기술이 유럽 기업들한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 제품 라인업의 한계입니다. 지금 한국 방산의 성공은 K 전차, K9 자주포 같은 지상 무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가 가치 시장은 따로 있어요. 첨단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정밀 미사일. 이쪽에서는 아직 미국과 프랑스의 벽이 높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K방산이 그동안 지상 무기에서만 실적이 있었을 뿐 고차원의 해양 및 창공 무기 체계에서 아직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상에서는 무적인데 바다와 하늘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세 번째 리스크, 지정학적 변동입니다. 지금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무기가 급하게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이 갑자기 끝나면요. 유럽의 무기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치 상황도 변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미군 지원을 줄이면 유럽 국방 예산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첫째, 지상 무기의 성공을 항공과 해양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가 수출되기 시작하면 K방산의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졌지만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독일과 경쟁 중입니다. 둘째, AI와 드론 같은 신기술에서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지금 개발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이쪽이에요. 조종사 한 명이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조종하는 기술인데 인구 감소로 군인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한테 아주 매력적입니다. 2026년을 전후해 방산 수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는 판매 이후 수십 년간 운용과 유지 보수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거든요. 셋째, 유럽 현지화를 가속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벽을 넘으려면 유럽에 공장 짓고 유럽인 고용하고 유럽 기업들과 협력해야 해요. 이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에 공장 짓기로 한 것처럼요. 결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때 유럽은 한국을 싸구려 복제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평화에 취해서 자기들 공장을 녹슬게 놔뒀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전차 한 대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 걸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요. 여기에 엔진 국산화로 독일의 목줄에서 벗어났고 상생형 수출로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과는요? 수주잔고 10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대, 세계 5위 방산국 진입.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성실한 준비와 압도적인 속도. 이 두 가지입니다. 유럽이 놀고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투자든 사업이든 커리어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공이 KF-21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상 무기에서의 성공이 정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